기업들이 탈출 시작했다니까요. 탈출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을 떠난다는 거예요. CJ 비비고 우리나라 1등 식품업체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공장 안 짓습니다. 아하. 어디서 만들어요? 다 미국에서 만들어요 이제. 롯데는요 충북에 있는 공장을 빼고 인도로 가서 빼빼로를 만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라면 업체들이요 전부 다 해외 공장 세우지 우리나라 공장 뺍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시작됐어요 탈출 러시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이 생뚱맞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갭 투자하지 마. 예, 요 지역에서 갭 투자하지 말고 너가 사겠다는 너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구청장님이 도장 찍어줄게 네. 이런 건데 이제 국내에서는 황제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가서 미팅도 억울하죠. 문전 박대당에 딱 받아보니까 30분 미팅하고 청구서 1조짜리 받아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냉엄한 현실을 좀 목격했을 우리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첫날 딱 갔는데 이 상무부 장관이 당일 취소했어요. 일방적 통보를 해서 첫날 못 만났어요. 갖고 놀면서 그러니까 국가 리더십이 이렇게 부재하니 민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처참하게 첫날 깨졌죠. 그 다음날 잠깐 와가지고 30분 만나가지고 딱 한다는 소리가 기업별로 니네 패스트트랙 원에 각각 1조 4천 그러니까 1조씩 준비해 이렇게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현재 미팅이 됐어요. 네. 좀 전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패션에 굉장히 또 신경 쓰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원장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오늘 좀 과하지 않을까요, 패션이? 죄송합니다. 아니, 과했다면 사과드리고요. 비싼 머플러 매셨네요. 그죠? 모플러가 약간 좀 심했나요? 모플러가 CG예요, CG. 아니. 네. 네. 자, 오늘 경제설전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두 분의 이야기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네. 좀 있어서 그거부터 네. 우리 신영 기자께서 짧게 좀 전해주시고. 결정이 됐죠. 오늘 네. 이제 금통이 열렸고 기준금리 연 3%에서 오늘 3%에 왜 이렇게 많이 하지? 2.75% 그러니까 0.2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네. 3%대 깨진 게 2년 한 4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원래 지난번에도 다 내릴 거다 했는데 그때 동결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죠? 동결 결정하면서 재정에서 좀 재정을 좀 확대해봐라. 네, 금리는 내릴 여력이 안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네. 사실 현실은 내려야 되는데 네, 못 네. 내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결국 내린 거고 네. 결국 이제 내수 경기 부진을 좀 고려한 조치다. 내수 때문에 한다? 환율은 뭐 사실 그대로잖아요. 뭐 1,430원 넘나들고 있지만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이런. 금리를 우리가 내리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환율에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그 네.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 내수 경기 걱정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정확합니다. 네, 네. 한 2.75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금통위가 4월, 5월에도 또 있으니까 한 번쯤 더 내린 다음에 2.5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봐도 이제 주택 대출 있거나 자영업자분들 대출 있는 분들 2.5면 좀 이렇게 변동금리 쓰시는 분들은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내렸으니까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한 번 내리면 한 3조 원 정도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세 번 내렸으니까 9조 원 정도 줄어드니까 이제 좀 체감이 될 만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왜 내렸냐 이 부분으로 가면 우울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올해 경제 전망했을 때 한 2.0, 1.9 잡았다가 네. 1월 달에 이례적으로 이제 계엄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우리 성장률, 올해 성장률 해서 한 1.7에서 1.6으로 밴드를 잡았는데 오늘 1.5로 전망했어요. 올해 성장률을. 네, 네, 네. 1.5 성장률은 무슨 전시나 이변이나 코로나 같은 게 없고 우리 경제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설명하지? 뭐 중간고사 완전 망친 거예요. 네, 완전히 망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환율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갈까봐 가계부채 올라갈까봐 네. 이게 영향인데 오늘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그 기자간담회 제가 다 듣고 왔는데 네. 핵심은 그거 볼 때 아니에요. 경기 너무 안 너무 안 좋다. 좋다. 네. 네. 그래서 금리 내립니다. 딱 이거예요. 많이 안 이렇게 좋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말씀 살짝 주셨는데 이게 분기별로 끊어서 보면은 네. 좀 4분기 성장률이 0.1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분기 내내 지금 거의 0 수준이에요. 이게 3분기 스트레이트로 거의 0점대 막 이렇게 밑으로 이 정도 하고 있는 거는 IMF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IMF 때는 생각해 보시면요. 네.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예요. 네. 지금 그 재난하고 똑같은 상황의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네.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 지금 뭐 안 할 수가 없는. 예, 환율이니 물가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아니고 네.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고. 낮춤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아니 근데 더 고민되는 거는 네. 일단 경제 살리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느니 경고를 작년 11월부터 했거든요. 네. 경제 심각하다. 우리 곧 내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내린다라고 멘트를 계속 줬는데 네. 그럼 정치권한테 뭘 숙제를 줬습니까? 우리가 금리를 너무 내리기 전에 그때만 해도 환율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네. 추경해라. 대놓고 요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월인데 아직도 추경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경제 성장률에 녹이니까 1.5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뭐 우리라도 금리 내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느니 원래 2025년에는 2회에 내릴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중론이었습니다. 네. 다수설이었는데 지금 한번 내렸거든요. 1월 달은 동결이었고 지금 내렸고 지금 이제 2달 있다가 점프하거든요. 현재 기준에서 앞으로 포워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니까 지금 4명은 일단 유지 매파적인데 실제 시장에서 현재는 그거는 뭐 그 정도 스탠스고 실제로는 앞으로도 1, 2회가 더 내려갈 거라는 게 현재 기준으로 시장 중론이에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하면요. 네. 그럼 뭐예요? 당초에 2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또는 상반기 중에 이제 중반기 정도로 얘가 생각했는데 지금 한번 내리고 앞으로도 2회가 가능하다 그러면요. 지금 2.75도 안전한 수준이 아니고 더 내릴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경제 웬만하면은 지금 이게 보통 극약 처방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좀 위기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프로가 이게 저 내리면 경제 효과 있냐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통계로밖에는 수치로밖에 못 하는데 보통 기준금리를 0.25 그러니까 25bp 한 번 내리면 성장률은 0.07% 올라간다고 봐요. 0.07. 네, 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두 번 그동안에 지난해 2번 내렸으니까 0.17 정도 금리 인하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말에 1.9 간다는 경제 원래 작년 이맘때 초는 2.3이었어요. 네. 쭉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가 무거워지다가 작년 말에 1.9 하다가 지금 1.5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작년 말에 1.9 가다가 지금 1.5 된 데는 뚜렷하게 정치 특히 우리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이런 게 영향이 크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1.9에서 지금 1.5 내려왔으니까 아유 0.4라고 하지만 금리 몇 번 내려야 할 걸 지금 대통령이 한 번 해봤다는 계엄 그냥 해봤다는 계엄으로 얼마나 까먹은 거예요. 경고성 그러니까 계엄으로. 그분이 경제하시는 분은 아니고 법률가지만 경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계엄이 설령 100% 받아들여서 그냥 네. 한번 해봤다 해도 경제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얘기를 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제 너무 어려워서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개인의 바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금리나 뭐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금리나 계속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우리 못 갈 거 없다. 요런 정도 센 멘트를 좀 내줘야 경기가 어쨌든 심리로 그걸 이제 많이 좀 그걸 구두 개입이라 그러는데 네. 못할 건 없어요. 못할 네. 건 없지만 이창용 총재가 왜 우리보다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이 더 크니까 네. 그렇게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금리도 각오하겠다. 이런 부동산 시장이 올라볼 증시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튀어 올라버릴 수도 있고 시장에. 증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전반 갑자기 올릴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기조 상승 기조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로써 할 수 있는 네, 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금리에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채권 시장이잖아요. 1차적으로.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금리가 어떻게 될까를 사실은 시장이 미리 예측하거든요. 예. 그 예측치에 맞게 수많은 자금들이 사실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 끝도 없이 우리는 무턱대고 쭉 열려 있다 이런 거는 금융 언어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 얘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디 이 정도까지는 네. 가이드를 줘야 이제 시장이 자금이 움직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핵심. 네, 그래서 핵심. 결론은 오늘 성장률을 1.5로 봤다는 게 충격인데요. 아, 이게 지금 국가기관, 우리 정부, 네. 뭐 KDI, 뭐 기타 등등이 냈던 그나마 우리 나라 내에서의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서 최하치를 한국은행이 냈어요. 한국은행 최하치를 먼저 내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 뭐냐면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그냥 변수에 녹여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지금 어떠냐면요. 제가 지금 가끔 소개해드립니다만 다른 아이비들이나 해외에서 보는 전망치가 네. 계속 하단이 지금 갱신되고 있는데요. 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주제 나왔을 때 JP 모건이 원래 중간 정도 값을 내는데 1% 미만 냈죠 그때. 1.2를 냈어요. 아, 1.2. 그게 최하단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1이 나왔어요. 1.0. 예, 1.0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거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만약에 이걸 밴드로 본다면 1.0에서 1.5까지로 열려야 된다.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처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원래 2점대를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1.0이 맞다고 치면 반토막이 난 거란 날 수 있다는 그 정도 얘기거든요. 되면 아마 연말에 예. 동창회 잘 대학 동기들 중에 저 동창회 잘 나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잘린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재정을 좀 투입해야죠. 아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도 다 그냥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경고를 세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네네. 자 일단 뭐 금리 이야기는 네.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요 소식 짧게 네. 하나만 다룰까 봐요. 저희 관세 얘기는 많이 해서 뭐 안 할까 했는데 관세 더하기 또 뭔가 또 요구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사절단이 미국 가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네, 최태원 회장이랑 뭐 하나도 가고 다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분 사진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일단 좀 엄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왜 예. 내려보는 사진 좀 찍었어. 아좀 유태인처럼 생겼는데. 네. 아. 아무튼 그래갖고 한화가 가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한 1억 달러 투자할게요 이랬더니 저 아저씨가 상무부 장관이 10억 달러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를 해야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억 정도 투자하면 우리가 뭐 관세 비롯한 뭐 그러니까 관세 말고 뭐 아무튼 각종 절차 뭐 복잡한 거 있잖아. 그거 조금 우리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자, 이거 한 글자로 하면 우리 왜 저 신기자는 그런 게 안 경험했죠. 저희 네. 때는 골목에서 좀 뜯겨봤는데 아까 이거 반가워요. 삥 아니야 삥? 약간 그런 진짜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너 주머니 내봐. 그 100원에 한 대씩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100원에 한 대씩. 근데 이제 우리가 예. 이거 이제 참 이런 뭐랄까 국가 간의 코어티시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상호 네. 매너 예절 이런 거 없어졌고 이제 그냥 내놔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됐는데 줘.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 투자하면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것 좀 줄게. 주겠다.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네. 이거 이제 그냥 한 이야기는 아니고 트럼프도 이야기했고 러팅도 네, 여러 번 이야기했기 네. 때문에 뭔가 그게 이제 기준 단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절단이 가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저희 여기에 한 몇천억 정도 또 투자하고 또 어떤 기업 총수가 저희는 또 여기 한 몇천억 정도 했더니 네. 참 이렇게 한미가 이렇게 서로 투자해서 윈윈을 해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무역 역조도 좀 완화해보고 이런 덕담이 나와야 그 되는데 시나리오를 쓰고 간 건데. 아니 10억 달러 이상 해야 뭐 좀 되지 이렇게 했으니 참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시대니까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예. 저 시동 씨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진짜 삥 뜯기고 온 거고요. 그 삥 뜯길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압니까? 기분이 좋은 거요? 더 있는데 들 뜯긴 거? 아니 그것도 좋지만 잠바 뺏겼는데 이게 짝퉁일 때. 와 그 기분이 진짜 짜릿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짝퉁이 아니고 정말 알짜배기 기업만 가고 네. 있고 트럼프 일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우리 돈 230조예요. 정말 투자 230조?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동맹. 미국의 동맹 국가가 10개나 되나요? 10개도 안 돼요. 우리 동맹 국가인데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갔는데 해도 너무한다. 야, 그 뒷주머니도 열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시동이 신발 한번 벗어. 가봅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네. 아주 우리 경제의 처참한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났다고 생각해요. 네. 보세요. 야 이거 트럼프 뭐 심각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지? 야, 뭐 일본도 만났대. 어쨌거나 멕시코랑 캐나다도 뭐 하고 있대. 그럼 우리는 어떡 하냐? 야 정부가 어딨냐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짐 싸서 먼저 트럼프 형님 아련하러 가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대한상의 회장이 최태원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주도로 해서 상의에 주요 회사가 다 갔어요 이번에. 회사 이름 보세요. SK 갔죠. 예. 삼성 갔습니다. LG 갔죠. 또 현대. 현대 갔고 네. 다 우리 4대 기업은 다 갔고요. 네. HD 어디야? 현대중공업, 네. 그다음에 한화 등등등해서 미국과 현재 관계된 대기업들이 다 간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해서 상위 차원에서 가보자라고 열심히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성과가 났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아세요? 첫날 가서
이 상무장관 만나서 예. 멘트도 잘 하고 예, 예. 신나게 재밌게 얘기하고 예. 한미 동맹 강화한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고 예. 우리 얘기한 다음에 예. 그게 잘 풀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하냐? 자, 우리가 만찬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갈라 디너 해가지고 한게 멋있게 딱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초청 가수 좀 있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첫날 딱 갔는데 이 상무부 장관이 당일 취소했어요. 뭘? 갈라를? 미팅을. 미팅을. 예. 야,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왔대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취소. 일방적 통보를 해서 첫날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노네. 갖고 놀면서 그러니까 국가 리더십이 이렇게 부재하니 민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처참하게 첫날 깨졌죠. 예. 그래서 둘째 날 겨우 갈라 디너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둘째 날은 또 왜 갈라 디너가 엉망진창이 됐냐?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이 나가는 큰 행사 있습니다. CPEC이라고. 네, 어떻게 네, 날짜를 네. 그거랑 맞췄대. 뭘로 갔어요? 그래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과 미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국힘 전당대회 국힘위원이 국힘으로 가지 또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이 글로 가지 한국에서 온 사절단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못 만났어요 주요한 사람들. 거기 머스크도 간데 아니에요? 바로 거기 어떻게 머스크가 와서 톱 톱질했던 들고 했던 그 예, 그 행사? 행사에 이어지는 그 아, 행사에. 근데 무슨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잠깐 와가지고 첫날 파토를 내니까 네. 이튿날 잠깐 와가지고 그러니까 첫날 우리가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70년 한미 동맹이고 우리가 바이든 때 1,600억 달러 아까 얘기한 230조를 투자했는데 우리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 그 다음날 잠깐 와가지고 30분 만나가지고 딱 한다는 소리가 야 기업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0억 달러가 네. 총 얘기 아니에요. 기업별로 니네 패스트트랙 원에 각각. 각각 1조 4천 그러니까 1조씩 준비해 이렇게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현재 미팅이 됐어요. 와. 이게 우리 경제가 현재 미국과의 상대에서 벌여질 수 있는 네. 일정의 혼선, 주무부서 없는 혼선, 정부 없이 민간이 나가서 완팡 뒤집어 쓴 제대로 혼선. 말도 못 하고 예. 그냥 이게 얘기 현실 듣고 그 온 거야? 자체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아.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암울하니까 네, 네. 우리 너무 얻어 터지기만 하고 삐만 뜯기는 것 예, 같으니까 아, 또 좋은 얘기 있어요? 경제라는 건 네.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예. 저렇게 삑만 뜯으면 좋을 것 같느냐 물론 4월 2일인가 벌써 자동차 관세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올 것이 진짜 오는 건데 그거 한 25% 네. 매기면 우린 1년에 미국에만 자동차를 한 50조 수출하는 거대한 자동차 수출 대국인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올 것이 오는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아니면 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건지 예를 들어 주가가 안 좋아요. 정프로가 더 잘 알겠지만 예, 관세 계속 때리면서 주가가 안 좋아요. 테슬라 주가도 지금 거의 고점 대비 30% 내렸어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엔비디아나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빅테크들 기업이 관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무슨 전문가가 아니고 저처럼 증시 모르는 사람이 봐도 테슬라 중국에 1년에 100만 대 차 팔아요. 서로 문 닫고 우리 관세 100%씩 때리자 이러면 기업이 이익이 날 리가 없지. 그래서 나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걸 버티고 나가야 되는데 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 때리면 25% 비싸지겠죠? 멕시코산 뭐 식품부터 시작해갖고 네. 캐나다산 원유는 한 10%만 때린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가는 TV, 삼성전자 TV며 뭐며 다 비싸지겠죠? 중국에서 오는 거 관세 때리면 중국도 지금 한 25% 플러스 이미 한 20% 때리고 있고 중국에서 오는 뭐 나이키 운동화 소비자들은 20% 30% 비싸진 걸 사야 한단 말이죠. 네. 이거 감수해야 되고 그럼 주가는 자꾸 내려요. 주가 내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현상이 생기죠? 연금 아. 노후에 어르신들 연금이 다 더 바로 벌어졌죠. 몇 달 있다가 반영이 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매크로한 정책들, 이민자들 쫓아낼 거야, 중국 혼내줄 거야, 우리한테 방위비 맨날 가던 한국 같은 나라들 돈 물릴 거야, 막 박수를 쳤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 기름값도 올라가 있고 주가는 떨어져 있고 연금은 줄어들고 마트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넉넉하게 칼을 휘두를 상황은 아니다. 네, 우리도 그 뭐 이렇게 숨을 좀 쉬고 이렇게 빠져나갈 틈바구니는 분명히 있다. 네, 장기전으로 가면 누가 불리한지는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네. 그냥 막 당하는 것처럼 우리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건 아닐 거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네, 경제라는 게 절대 일방적일 수 우리 없다. 앞에 기준금리 이야기했지만 기준금리 내리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왜 그럼 기준금리 확 내려서 그냥 뭐 살려버리지 뭐. 그러지 다 이 그렇지 작용 않다는 거죠.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국제 정치의 이 냉엄한 현실을 아마 네. 재벌
회장들도 보고 왔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거의 황제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가서 미팅도 억울하죠. 문전 박대당에 딱 받아보니까 30분 미팅하고 청구서 1조짜리 받아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냉엄한 현실을 좀 목격했을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대기업 이런 네. 회장님들 만날 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만나려고 비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경제의 현재 현실이니까 네. 한편 슬픈 상황인데 이번 미팅이 열고 아무튼 소개 성과를 못 거뒀잖아요. 네. 대한상의 주최로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경협 주최로 경제협회가 다시 또 사절단을 꾸려서 간다고 그럴까요? 하니까 네. 그때는 과연 정부가 그래도 좀 어레인지도 좀 하고 앞뒤로 뭔가 좀 그래도 좀 달라진 한국의 모습으로 우리 얘기를 제대로 듣고 받고 뭔가 좀 이런 모습이 그나마 좀 나았으면. 박시동 평론가 좀 예. 끌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사절단 딱 이 좋은 옷 이렇게 입고 가서 갈라쇼. 야 나 한국에선 박시동이야. 같이 가시죠. 예, 야 협상 빨리 시동 걸어. 제가 옆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정 프로님이 네. 큰 키로 한번 압도하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3주 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바로 그 이슈 정말 중요한 이슈 한번 가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토허제를 우리가 돈단속에서 한번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 네. 풀어준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김원장 기자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제 좀 한물 간요소 같은. 아니 근데 오늘 계속 같아, 진짜 계속 같아. 제대로 쭉 퍼봅니다. 한번 그리고 이게 뭐 풀어주시죠. 재산세나 이런 거 뭐 취득세 같은 것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서울에 이제 몇 군데 이제 남은 데가 그 잠실 삼성동 그다음에 대치동 뭐 청담동 풀어줬기 때문에 네. 이제 남는 데가 성수 압구정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들 정도 앞여목 그렇게 불러요 네. 또? 그 앞여목성.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조금 남의 일인 건 분명한데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집을 설령 사고 팔 할 때도 때, 네. 구청 같은 데서 허가를 네. 받아야 된다는 허가를 거죠. 시장 군수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구청장님 허가를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 집 사는데 왜 구청장님 도장을 받아요? 돈 보태주는 것도 이거 아니면서.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게 89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투지 제가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그러네요. 89년이면 도입됐는데 93년에는 우리 국토의 93%가 토지 대상 토지였으니까 그래요? 그때는 막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급등해서 막 가장들이 자살하고 이럴 때니까 93년에. 그때는 집값이 너무 올랐고 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도시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강력한 정책을 썼던 그 토제가 지금 일부 남아지고 네, 강남 네, 네. 한복판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거 투기 좀 잡게 이 핵심 지역들 투기는 잡겠다는 거였죠 이게. 그렇죠. 일가구 1주택자만 살아. 네. 지금 집 있어? 팔고 와라. 예. 계약서 첨부하면 되고. 예. 진짜 중요한 건 들어와서 석 달 만에 입주해라. 계약한 지 석 달 만에 입주해라. 실거주 반드시 해야 된다. 2년 실거주 해라. 네. 어기면은 집값에 30% 벌금 때린다. 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냐? 갭 투자하지 마라. 예, 요 예. 지역에서 갭 투자하지 말고 너가 사겠다는 너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구청장님이 도장 찍어줄게 네. 이런 건데 이제 서울시가 사실은 2020년에 이게 저기 그 종합운동장 지역에 이렇게 삼성동부터 쭉 잠실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아케이드 만들면서 컴플렉스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가 이제 잠실, 삼성동, 청담동 여기인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네. 두 가지예요. 아니 이게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 그다음에 묶어놨더니 효과도 없더라. 계속 오르더라. 잠삼 대청 집값 제일 비싼 데들인데. 그러니까 네. 네. 계속 오르더라. 효과도 없다 해서 이번에 풀었더니 효과 없다고 해서 풀었더니 더 올라. 뭘 해도 올라 여기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었고 네. 수도권도 지금 뭐 냉기가 서울도 이제 뭐 노원, 도봉, 뭐 금천, 구로 이런 데는 뭐 과거 고점 대비해서 뭐 75%까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서초를 중심으로 해서만 여기만 온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반포 그 한강변에 가면 거의 평당 1억 5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뉴스에서나 나오는 거기만 지금 아랫목이 뜨거웠는데 갑자기 서울시가 왜 이걸 풀었을까? 아까 같은 명분도 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네. 집값이 많이 내려가는 걸 약간 불안해하는. 그래서 내려가는 걸 불안해한다고요? 집값이 또 완전히 폭락하면 안 되죠. 아니 여기 내려가지도 않았잖아요. 다른 지역이 워낙 내려가니까 어디서 좀 아랫목을 조금 더 데펴서 림목까지 옹기 가게 하자.
약간 그런 생각이 담겨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풀어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집값은 여기 호가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오히려 다른데 예를 들면 지방이 됐든 아니면 변두리에서 오히려 야 저기가 막 올라간대더라 네. 돈 모아갖고 싸들고 일로 더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이나 아니면 저 변두리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규제책 때문에 더 오른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겠다. 그랬더니 더 올라. 그래서 근데 풀 거면 네. 다 풀든가. 네. 이 잠삼대청에서도 다 푼 게 아니라 뭐 음마나 이런 데는 네, 냅두고 재건축은 남겨놓고. 아, 딱- 핀셋으로 푸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단지만 푸니까 거기는 당연히 오르겠죠. 자, 그걸 모르고 근데 있나? 집값이라는 게 당연히 오르는 건 아니고 집값이 2090년대 후반에 IMF 때, 그다음에 네. 2006년에도 내렸고, 2010년에도 내렸고, 14년까지 내렸고, 집값이라는 게 또 2022년 하반기부터 또 한 1년 반 정도 내리긴 했는데 그때 강남은 안 내렸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때도 강남도 다 내렸어요. 통계적으로 네네네네. 보면 그 강남도 다 내렸고, 네. 그거는 마치 주가 내려도 삼성전자는 안 내려요. 그런 거하고 또 대치동 그 대세 하락기에는 강남도 다 내렸는데 네. 지금 신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상하게 여기는 안 내려요. 그죠? 네. 예, 여기만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이걸 왜 풀었을까? 일단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일단 뭐 댓글에는 이거 대선용 아니냐 오세훈 시장에 저도 대선용 그렇게 아니냐는 봅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이 생뚱맞다고 봐요. 아. 예를 들면은 진짜로 집값 폭락이 걱정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그 서울시나 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그 국힘 쪽 지지가 높은 데가 사실은 뭐 보수층이 많이 사는 데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계엄 내란 이후에 어쨌거나 지지층에 이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어쨌거나 집결 효과가 있어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보면 타이밍이 너무 생뚱맞고 지금 아까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값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보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폭락을 걱정할 정도의 사인이 아직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 오르는 걸 멱살 잡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온기를 퍼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나올 정도의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잠실이나 이쪽에서 또 강남이나 청담 이쪽에서 그동안 사실은 수건 사업이었긴 했어요. 우리 좀 풀어줘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갭 투자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고 힘드냐? 나 여기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효용감을 느끼는 정책을 해줬다. 어차피 전 국민 상대로 예. 다 조금씩 표받을 이런 건 아직 생각할 때 아니고 이런 이제 내 이익이 걸려 있는 그렇죠. 분들의 예. 이걸 들어주면 당연히 이분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서울 안에서도 서울 외곽까지 나갈 것도 없고 서울 안에서도 집값이 거의 한 30-40%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집값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맨날 이거 강남, 서초, 반포 뭐 이런 것만 비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집값이 조금 더 뭐 오르거나 아니면 내리는 걸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방어는 좀 해줘야 된다 시장님이. 네. 그런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약간 그래서 뭔가 좀 어딘가 온기를 좀 대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나. 이거 그냥 네네. 제 생각이고 또 다른 건 여기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오르면 좋죠 뭐. 근데 좋아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주택에 대한 수많은 규제가 토호제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제들이 얽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DSR이나 뭐 LTV 같은 네.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너가 집 두 채 갖고 있어? 근데 한 채를 팔아서 이만큼 돈을 남겼으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두 채 갖고 있으니까 양도세 훨씬 더 많이 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들이 집값이 내려갈 때는 하나씩 풀면서 집값 급락을 막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카드. 브레이크처럼. 조커 같은 카드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냉각됐을 때 하나씩 써야 되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뜨거울 때 써버리면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노른자 땅도 언젠가는 가격이 내리거나 급락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쓸 카드 하나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보면 꼭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택 정책에는 어떤 규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MF 때 미분양 너무 넘쳐나니까 DJ 정부 들어서서 지금 뭐 아파트 사시면 양도세 공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서 내일 팔아서 1억 남기면 1억 다 가져가세요. 이런 정책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규제라는 게 묶을 때 묶지만 풀 때 풀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경기가 네. 아주 안 좋고 미분양이 쌓이고 이러면 네. 그런데 지금 이 카드를 쓸 땐가 네. 그거는 계속 갸우뚱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강남 요 일대가 이제 멈춰주면 음. 그냥 여기서 넘어가겠지만 만약 이게 다른 집값까지 끌어올리면 그거는 이번에 풀어준 오세훈 시장이나 네. 서울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또는 뭐 서울시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 집값이 상승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아, 벌어지는 거.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뭐 7만 호가 넘는다. 음. 그리고 특히 심지어는 이제 부산, 대구 뭐 이런 쪽의 도시, 광역시에서도. 광역시의 이제 좋은 자리에서도 사실은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서울에서 가장 인기 좋은 곳에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해줌으로써 사실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똘똘한 한 채는 지방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로 가서 사야 돼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그널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 단위에서의 양극화를 네. 가장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나왔다. 지방 부자들 진짜. 서울에 다 한 채씩 네,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B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를 해마다 이게 저 발표를 하는데 올해 공교롭게 이제 지방 아파트 부산에 몇 개 있었고 서울의 남산 타운 아파트 같은 그런 단지들마다 싹 빠지고 결국 50개가 전부 강남 중심으로 재편이 됐어요. 뭐 그럼 얼핏 보면 아니 뭐 강남에 비싼 아파트 50개 1등부터 50등 있는 건 당연한가? 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와 GDP가 비슷한 나라들 보면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이런 나라 중에 어디 1위부터 50개까지의 좋은 주거 단지가 다 그 나라 수도의 한 곳에만 몰려 있는 데가 어디냐? 원 코어에만 단일 코어 도시에만 모여 있는 그런 집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에 규제가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것을 풀면 풀어준다? 그것은 잘 납득하기 어려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진짜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뭐 지방 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대도시로 올라와서 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 뭐 지역 미분양 이번에 정부가 3,000채 사주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한 1만 2천 채 정도 되는 것 중에 일부를 사주기로 했는데 맨날 이런 것만 나오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 제가 뭐 부모님 집 이런 거 느끼는 건 단독주택의 교환 가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단독주택의 교환 가치가 뭐예요? 어머니 저 우리 옛날 살던 집 갖고 있죠. 그거 그래도 1억은 할 것이다. 1억은 해요.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지. 아. 이게 과거에는 뭐 창원 저 후진데 어디죠? 정읍, 순천, 뭐 전주 이런 데 현상이었는데 지금 대도시의 단독주택들 연립 중에도 그러니까 언셀러블. 아, 그러니까 내놔도 지분 있는데 아무도 다 아파트만 살려고 하고 이 광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광역시까지 그 현상이 올라오고 있어서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 다 지방의 대도시에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에 살았던 그 단독주택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은커녕 더 서울에 GTX 짓고 더 아파트 짓고 용적률 더 올려주고 신도시 일기 신도시 올리면서 용적률 이때만큼씩 더 올려주고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산은 제가 어느 칼럼을 봤는데 부산은 노인과 바다 부산은 그 노인과 바다가 아니고 이제 노인과 아파트밖에 없는 청년 5대 도시 중에 청년 유출 비율이 네. 가장 높은 부산이요? 도시가 부산이에요. 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 실제로 칼럼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더군요. 정치적으로도 뭘 고소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부산 같은 데가 그래도 젊은 분들 좀 많이 살던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 분들이 기업들이 별로 없나? 제가 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네. 부산에서 실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노인과 바다의 도시. 청년층 유출이 가장 빠른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100대 기업 안에 부산 기업이 없어요. 1000대 기업으로 넓히면 30개 있습니다. 31개 있어요.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타이틀을 인천으로 넘겨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청년 인구나 GDP나 이런 걸로 봐서
그 얼마 자리가 전에 위태한 상황이에요. 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좀 딴 이야기인데 부산 대연동에 밀가루 공장이 큰 게 있었대요. 네. 60년 동안. 어. 주민들 뭐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심해서 근데 안 떠나. 자기 땅인데 허가받고 안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산시에서 용적률을 2종이나 상향을 해줘서 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짓기 좋으니까 아파트 짓고 나가라 이거지. 엄청 돈 벌게 해줄 벌고, 테니까 그 땅 팔고 나가라 했는데 갑자기 요 몇 년 사이에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바뀐 거예요. 그나마라도 있어야 그 공장이라도 밀가루 공장이라도 있어야 일자리가 있지. 아, 애들 취업이라도 하지. 네, 어. 그래서 그거 취소했어요 그 정책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부산에 참 신발 공장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의 해운대 앞에 예. 엄청 높고 비싼 아파트들 있는 걸 알잖아요. 20층짜리 뭐 있잖아요 예. 거기. 그게 한때는 뭐 서울 어디 시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지방의 대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똘똘한 한 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그때 지어진 집들도 지금 다 10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손바뀜이 되면은 네. 야 부산의 공동화다. 이런 게 사실 이제 부산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냥 지방의 공동화라고 보면 거기서 그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이제 강남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의 양극화제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정확하게는 부산 마저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게 부산 맞겠죠. 마저. 예. 우리가 뭐 대전, 광주, 대구 이런 이야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토지거래 허가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는 거. 시장 경제에서 재산권 보장 안 해도 끝납니다. 시장 경제. 매우 중요한 헌법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헌법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 한 채 말이 집 한 채지만 얼마나 우리 어떻게 한민족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소중히 뭐 하는 농경 민족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또 네. 집값이 그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내 집을 사고 파는데 왜 정부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종부세 뭐 내 집인데 뭐 양도세 뭐 내 집인데 그런데 선진국은 정말 규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고 오늘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스페인에는 오쿠파라는 오큐파이 같은 뜻이에요. 점거하는 사람들 오쿠파시옹 그러는데 네. 빈집에 들어가서 48시간 버티잖아요. 못 쫓아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48시간? 경찰로 48시 그래서 오큐파들이 주로 젊은 부부들이 들어가는데 딱 들어간 다음에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입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앱으로 피자를 딱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니. 48시간 지나면 경찰 못 불러. 있는 빈 집에 빈 집에. 그럼 휴가 갔다. 그럼 이제 그 집을 재판해가지고 퇴거해야 되는데 길게는 2년, 재판을 8개월. 왜 해? 경찰에 신고해 쫓아내야지. 아, 그거 안 돼. 그 진짜예요.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오큐파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아, 스페인은 좀 독특해서 네. 스페인은 이제 주택 공급도 많았지만 그 스페인 워낙 유럽의 부자들이 스페인에 집 한 채 갖고 싶을 거 아니야. 카탈루냐 이쪽으로, 네. 세비야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는 스페인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해마다 막 렌트비 10%씩 오르고 그 다음에 집 있는 사람들이 월세 안 내주고 에어비앤비 너무 많이 해. 우리도 스페인 가면 주로 에어비앤비에서 예, 자잖아요. 예,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정작 살아야 하는 청년층 뭐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이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거기 빈 집인데 그거 좀 살면 어때? 이렇게까지 가서 이런 보호하는 정책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얘는 주거 침입죄가 없나? 그거 없죠. 그래서 주거 침입죄를 하려면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부러 그걸 꾸며주는 업체도 있어요. 옷장 같은 거 헌옷 넣어놓고 네. 빈집 아니다. 여기 내 살았던 집이다. 아. 이렇게 하면 좀 퇴거 명령이 되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고 그 사람들 오큐파들 쫓아내주는 업체도 성업하고 있는데 주로 뭐 이렇게 뭐예요? 격투기 하던 선수들로 이렇게 뭐 포스터 이런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서 이렇게 쫓아내 준다. 불법이죠 물론 이 사람들 거주가 보장되니까. 만약에 이제 오큐파가 들어왔어요. 네. 왔는데 네. 얘네 잠깐 편의점 간 사이에 다른 오큐파가 또 들어왔어. 네, 가능합니다. 그 A 팀이 편의점 갔다 와서 너 뭐야 니네 빨리 나가. 그런데 얘 B 팀이 아니 뭔 소리야? 이건 내 집이야 이제. 네. 이랬는데 넌 아직 48시간 안 됐으면 넌 나가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A 팀이.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 아, 경우가 어떻게 진짜예요. 되는지. 네, 극단적인 사실 얘기인데 네. 니네 집주인이 와서 나가세요 해도 안 나가고 버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다음부터 경찰력을 의용한 퇴거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정부가 좋아. 그 그러니까 권리를 인정해 좋아. 주는 거예요. 행정력이나 오, 공권력으로 이 사람을 퇴거를 못 시킵니다. 좋아. 그래서 무작정 점거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주인이 어떻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네. 남의 집에 내 집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키를 바꿔가지고 안 따줘요. 그리고 경찰을 불러도 니네들이 민사로 해결하든지 이 사람이 이미 뭐
얼마 산 이상 네, 우리는 네, 못 네. 뺀다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민사로 넘어가서 이거를 퇴거시켜가지고 걷어내주는 우리로 치면 해결사 같은 업체들이 엄청 성업하고 있어요. 그 포스터 한번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게 맞다. 우리도 이런 정책을 하자 이건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집이나 땅에 대한 규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제가 드레버 이베은 날 그 겨울에 휴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겨울에 휴전? 프랑스는 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내도 월세를 체납해도 무슨 짓을 해도 쫓아내지가 못해. 추운데 밖에서 겨울에 휴전. 겨울을 심지어 길게도 심지어 잡는. 그런 사람들 전기세도 잘 안 내잖아. 어. 전기요금도. 정부가 전기도 안 끊어. 일정 정도는 안 끊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에요. 월세도 안 내고 계약 기간도 끝났는데 안 나가. 3월 31일까지는 겨울이라고. 그 몇 가지 퇴거 조항은 있어요. 차고지 같은 불법지에 원래 세를 냈거나 애초부터 뭐 월세를 안 냈거나 그러니까 영원으로 계약했거나 또는 뭐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한 그래서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배우자 뭐 이런 그러니까 아내 때린 남편 이 정도는 쫓아낼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월세 안 냈다고 뭐 전기세 안 냈다고 이런 거 쫓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허구한 날 거기서 술 마시고 뭐 술병이 넘쳐나고 담배 얘기가 돼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말고도 뭐 베를린 같은 데 가면은 이건 베를린 가면 진짜 이건 사회주의인가 싶을 정책. 베를린은 일단 2020년부터 자 오늘부터 월세 5년간 인상 금지해 버렸어요. 베를린 시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장 경제에서 집이 없는 사람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니 내 집 사는데 무슨 구청장 도장을 받아 이게 무슨 공산주의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시장 경제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반대로 사회주의 한다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 보세요. 그런 나라 오히려 집주인 권리가 100%, 120%야. 막 부자들은 막 법 위에서 놀아. 마음대로 쫓아내고. 서민들 정말 사회주의 한다면서 서민들은 정말 오갈 곳이 없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주거 정책 별로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런 토제 오늘 토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네.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네. 주거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네. 중요한 물론 그렇지만 집주인은 화나지. 아니 무슨 뭐 내가 내 집 사고 내 돈 내고 하는데 뭐 그 심지어 뭐 저것도 받아오라 그래. 뭐지? 저기 자금 계획서. 너가 그 돈 어디서 갖고 올지를 출처 다 증명서. 증명해야 갖고 오래. 됩니다. 아니 내가 예. 그 돈을 영진이한테 빌려오던 어디 은행에서 빌려오던 구청장님이 무슨 상관이야. 나라님이 그걸 왜 상관해. 하지만 네. 이런 규제가 생긴 거는 다 그런 이유들이 어떤 있다. 경제학적인 배경이 부동산이란 있다. 독특한 그 성질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뭐 꼭 네. 경제 말고도 이게 토지 거래 허가제잖아요. 음. 근데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 이게 본질적 자유입니다. 침해 안 돼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게 침해 안 됩니다. 네. 근데 경제 쪽으로 넘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유재산이에요. 이거는 절대 침해 안 됩니다. 우리 네, 나라가 네, 있는 네. 한. 근데 사유재산이 뭔데요? 소유하고 거래하는 자유예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거를 결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맨날 걸리는데 헌재에서 늘 합헌이 나와요. 2번 위헌했고 네. 늘 합헌이 나와요. 왜냐? 토지와 뭐 이런 것에 대한 공공성, 소위 말하는 공개념은 네. 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이 정도 제한은 가능하다. 이건 뭐 초코파이 같은 게 아니다. 예, 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이게 왜 풀렸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적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풀린 게 아니고 일개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 제도에 대해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확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유재산 침해야 이거 언데 이런 식으로 자칫 우리에게 통념이 만약에 잘못 생겨버리면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면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진짜 사유재산이 잘 보장되고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갈 것 같아라고 하지만 네. 외려 스페인의 오쿠파나 이런 데처럼 극단적인 반감이 오히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면서 네. 아무나 막 점거하고 또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식의 더 극단적인 반동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럼요. 우습게 네, 풀어버리거나 자기 선거용으로 해서 안 우리가 된다. 이참에 공공정책이 뭔지를 똑바로 보여줘야 알고 있어야 된다. 됩니다. 네. 우리가 제가 제일 납득 안 돼. 제가 이제
나가 있었을 텐데 임대차 보호법 지난 정부에서 개정했잖아요. 2년 플러스 2년으로 해서 아니 세입자가 왜 내 집에 사는데 세입자가 왜 한 번 더 살 걸 세입자가 결정을 해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이제 그때 사회주의 아니냐.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대 계약이 있고 거긴 뭐 전세 계약이 없어 다 월세니까 정기 임대 계약이 있는데 아파트는 대부분 일반 임대 계약이에요. 네, 일반 임대 네,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미안하지만 2년 더 살게요. 2년 더 살게요. 2년 더 살게요. 내가 나가는 기간을 세입자가 결정해요. 근데 일본은 세입자로 들어가기가 진짜 빡세요. 아, 그거는 애초에 선진국도 계약 마찬가지고 자체가, 면접을 하죠. 네. 집주인들이 면접을 해서 소득증명부터 체납 기록 같은 거 해가지고, 갖고 와라 네.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시장 경제와 집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내 집인데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면 아, 내 마음대로 못 해. 나갈 걸 자기가 결정을 해 일본만 해도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렇지만 일본처럼 집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도 꼭 집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보호 보호 제도가 정치가 있거든요. 있더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네.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 겨울에 뭐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군고구마 같은 거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올려주시고 계신데 그 오호. 군고구마는 저희 장르만 여의도 장르만 쇼핑몰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현재 고구마를 꿀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네, 그거 바로 3kg짜리. 떠 있어. 네, 오. 3kg짜리를 17,000원대 지금 팔고 있으니까 그거 드시면서 물론 그 옆에 또 김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고구마는 김치랑 또 굉장히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까? 네. 김치와 고구마 함께 구매하시면 아주 맛있는 겨울 막바지를 또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꿀고구마래요. 꿀고구마. 꿀고구마입니다. 네. 그때 진짜 실제로 꿀이 몇 방울 좀 떨어지는 고구마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아니 제가 토지에 대한 그 우리나라 이 규제와 선진국 규제 비교했는데 인터넷 비교원 이야기도 한번 하시죠. 이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갑시다. 그 두 개 같이 하면 저도 혼나요. 일단 꿀고구마부터 가고 있는데 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시네. 이 고구마 같은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고구마 드시면서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김치라든지 우유랑 꼭 같이 드셔라. 그래야 간이 잘 맞더라. 한상의 페어링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인과 뭐 스테이크, 아니면 그렇죠. 피자와 콜라를 간다면 고구마에는 김치죠. 김치. 마리아주. 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나라빚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네. 안 좋다고 눈 감아서는 안 된다. 근데 예. 2072년도 국가 채무까지 예측을 해요. 2072년? 그럼요. 예,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죠. 왜냐면요. 근데 저 그래프 한번 보니까 되게 그래프 기억은 보시죠. 들어오죠. 그러니까 네. 일단 저 나는 그래프는 없을 좀 것 이따 설명드릴 텐데 네. 저도 뭐 보세요. 잘해봐. 예, 올해 나라 채무부터 네. 50년도의 나라 채무 저 그래프 있죠. 저거가 예를 들어 중간 범위를 넘어서서는 저 기울기 우리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울기 1, 2도를 결정해 주면 저 끝에 가서는 10도, 20도를 좌지우지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나왔을 때 네. 올해가 2027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때 살고 있던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72년. 예, 이 3, 4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왜 나라를 그때 궤도 수정하지 못하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중요한 변곡점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몰랐어. 이렇게 예, 얘기하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270조예요. 근데 50년 지나면 7,300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7,300조. 일단은 그렇습니다. 연평균 3.8%가 증가한다. 처참한 현재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GDP 대비해서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GDP를 본모에 놓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 빚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 월급이 많으면 갚으면 되지. 이거거든요. 내가 돈을 잘 벌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을 나라 상황으로 돌려보면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채무는 47.8이에요.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 107이 됩니다. 그럼 2050년이면 뭐냐? 이제 월급으로 빚을 못 갚는 데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총 생산으로 네. 빚을 못 갚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느는 것보다 빚 느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2072년이면은 173% GDP 대비 거의 2배예요.
이러면 나라가 버텨요? 못 버티는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우리는 얘기니까. 없잖아. 우리. 왜 없어요? 50년이면 살 수 있지. 100살 가능하지 않아요? 못살 것 아, 같아. 우리는 없다고요? 아 너무하네. 우린 뭐 네. 없잖아. 그러면 정부 쪽은 얼마나 더 심각하냐?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가 오는 총수입 네. 지금 올해 한 650조 내외입니다. 이 수입은 50년 지나면 930조 정도 돼요. 네. 0.8% 증가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근데 총 지출은 지금 676조 정도 돼요. 음. 한 30조 적자죠. 수입보다 지출이 한 20조 많으니까. 화폐 단위를 좀 바꿔서 네.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면 네. 7,300조가 7조로 갚게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아무튼요. 그래서 지출은 1,400조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정부의 수입은 네. 0.8씩 늘어가는데 지출이 1.6%씩 늘어요. 두 배. 네. 네. 두 배. 왜 두 배가 늘까요? 인구가 팍 줄고 그렇죠. 인구 줄면 어떻게 돼요? 쓸데만 노인들이 많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 보장성 지출은 못 옮겨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줄고 노인층은 많고 하니까 갚아야 될 이 빚이라든지 지출해야 될 경직성 예산들을 못 건드리니까 네.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빚이 이렇게 많으니 네. 국가 채무 갚을 수 있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정부가 적자가 나는데 이런 상황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일단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돈을 네, 못 네. 버니까 올해 실질 성장률 한 2% 내외로 보는데 예, 드디어 2030년이면 이제 완전히 1%대로 들어가고 네. 2060년이면 이제 50년이면 0점대로 들어가고 50년 지나면 0.3 거의 뭐 정체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표를 넣어서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로 이 추세와 내용이 아니, 뭔일 나겠지. 그겁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뭔지를 지금 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아, 그래. 인구 이대로 둘 거야? 네. 성장 이대로 둘 거야? 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니까요. 국제 결혼이 좀 많이 늘어나려나? 뭔 수를 내야 됩니다. 저출생 지금 작년 인구가 5,100만이에요. 네. 네. 2072년에 50년대 어떻게 될까요? 3,600만입니다. 아. 이거를 뉴욕 타임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4세기 흑사병 수준으로 한국은 소멸되고 있다라고 맞아. 얘기해요. 머스크도 엄청 걱정하잖아요, 우리나라. 하필 또 그 형까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네. 그 형은 애가 13이래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아유, 그 예. 미확인 자녀까지. 먹여 살리기 힘들게.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정도 되면 다 되죠.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이게 네.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아까 우리 대기업 회장들 미국 가가지고 투자할 테니까 살려달라 하고 왔잖아요. 네. 그건 국민들이 그나마 아셔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푸드, 패션, 뭐 이런 소비재 있잖아요. 우리 네,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여기 산업은요. 음. 지금 탈출 시작됐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멀쩡하게 우린 그때까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기업들이 탈출 시작했다니까요. 탈출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을 떠난다는 거예요. 쉽게 공장을 말씀드리면 밖으로 나오는. CJ 비비고 우리나라 1등 식품업체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공장 안 짓습니다. 아하. 어디서 만들어요? 다 미국에서 만들어요 이제. 아, 현지에서 만들어요? 예, 왠지 아세요? 베트남에 한국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데 공장을 왜 지어요? 그렇지. 롯데는요 충북에 있는 공장을 빼고 인도로 가서 빼빼로를 만듭니다. 인도 인도 공장을 짓고 빼빼로예요? 있어요. 인도 빼빼로는 안 되지.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라면 업체들이요 전부 다 해외 공장 세우지 우리나라 공장 뺍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시작됐어요 탈출 러시가. 또 K푸드가 인기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왜 내수 시장은 역성장으로 간다고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데 이 공장 지금 팔아라 그래서 팔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빈 공장들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공장이 멈추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뭔지 아세요? 식품업체가 예를 들어 공장을 빼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랑 관계가 돼요.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빼빼로를 만든다, 뭐 과자를 만든다 그러면요. 그렇지. 농산물을 우리 걸 현지 조달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농산물 생태계랑 연관이 있죠. 공장 유지해야죠. 거기 근로자 쓰죠. 유통, 포장재 우리가 여기서 석유화학 2차 생산품을 여기서 쓰죠. 또 유통하잖아요. 이 산업과 농업과 이어진 이 모든 생태계가 사실 소비재가 맡고 있는 영역인데 네. 농업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구리에 다시마도 당연히 우리나라 걸 텐데. 그렇죠. 그게 딴 데 어디 저 베트남에서 만들면 그럼요. 거기 다시마 쓰겠지. 그렇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인도 빼빼로 충격이다. 충격이죠. 네. 어. 그다음
국민연금 국민 고갈된다는 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없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얘기 꼭 해야 돼. 사학연금이 더 빨리 고갈된다는 게 이번에 국민연금보다. 예 저도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거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인데 국민연금은요 네. 2040년에 정점이고 예. 정부가 추산한 걸로는 55년에 고갈이고요. 네. 지금 이제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건 57년에 고갈인데요. 사학연금은요 28년에 피크를 찍고 적자로 말립니다. 얼마 안 남았어. 3년 그러네. 남았어요. 피크가 3년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42년이면 완전 소진에 들어갑니다. 2042년에 예. 그건 우리가 볼 수 있겠네. 볼 수 있죠. 예. 수많은 사립학교 교원들 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다 사학재단 거거든요. 네. 거기 있는 의사, 간호사, 방사 선생님 이런 사람들 다 사학연금 소관이에요. 아.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 네, 네, 네. 이분들 연금 끝나요 좀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더 경고를 해드려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네. 이걸요? 뭘 긍정적으로 할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망한다 그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아, 망하는 건 망한 대로 망하는 거지. 아, 일단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우리가 이제 50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 그 비교적-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 정도가 위에서 매우 가파라지는 건 인구 요소 때문이에요. 네. 시동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구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너무나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우리만큼 살거나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처럼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쓸 돈을 좀 아껴서 잘 써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래서 조금 쓰고 있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이 이론이 그래서 재정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라는 그 이데올로기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면만 볼 게 아니고 이 반대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말고 우리가 국가 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비율은 지금은 네네네. 비율은 양호하다. 다만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 속도는 선진국보다 빠르다라고 네. 정리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계 부채를 보면 스위스하고 호주 빼고는 어떤 선진국도 우리보다 가계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그동안 돈을 적게 쓰니까 네. 국민들이 대출을 더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아우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겠어.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 더 줄이면 결국은 국민들은 더 이론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정부가 대출을 늘리냐, 가계가 대출을 늘리냐, 요게 이제 서로 결국은 편현효과처럼 네. 왔다 갔다 한다는 정부가 거잖아요. 지출을 늘린다는 건 또 기업에게도 네. 투자 여력을 더 기업한테도 돈이 가면 그 기본적으로 국민 계정이 높아지면 그 네. 국민들이 돈을 더 쓰면 그 이윤이 어디로 가요? 저기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네. 기업은 돈 벌어서 또 투자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그렇게 빚이 많아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돼. 이 네. 이론대로만 가면 결국은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정부의 빚을 조금 지금 당장은 조금 늘리고 대신 가계나 기업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하는 그 비율 조정을 한 이후에는 그 조금 어려운 다시 네 그렇죠. 조절할 수 그 말씀을 있겠군요. 드리고 싶은 네, 것이고 네, 네. 그럼 이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 김 기자가 이야기하는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는 뭐 국가 부채가 뭐 그 국가 부채 이자 갚는 데 재정에 몇 %가 투입되고 이러는데 네, 네. 일본은 뭐 200%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일본은 걱정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주로 빌려줘 가지고 근데 이제 유럽 그게 국가 부채 엄청 많은 유럽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재정 지출을 지금도 늘리느냐? 이 질문이 남죠. 정답은 뭐냐? 빚잔치? 답 없어요. 아, 그냥 늘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늘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격차도 벌어지고 경기도 살려야겠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빅테크 미국한테 다 뺏겼죠. 뭐 성장률 계속 낮아지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술력이라도 있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력이 있어서 그나마 좀 희망적이고 인구가 너무 빨리 줄고 있고 유럽은 인구는 좀 버티고 있는데 이민자들 받아가지고 유럽은 기술력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그 모르겠다. 정도까지. 네. 뭐 설마 죽겠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 중에 유럽은 가고 있다. 유독 재정 지출에 민감한 유럽 국가가 딱 하나 있잖아요. 어디요? 재정 지출 늘렸다가 2차 대전 일으킨 그 나라 있잖아요. 히틀러라는 독일. 사람 네. 나라. 독일은 재정 준칙이 매우 엄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라 먹고 전 세계 사람들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재정 준칙이 매우 엄격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지출을 굉장히 줄였어요. 지금 우리 정부처럼. 네. 그랬더니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성장률 꼴찌 국가가
빅컨트리 중에서는 독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양가적인 거죠. 네. 네, 뭐가 맞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늘 이렇게 네. 잠재 성장률이나 장기 지표에 대해서 둔감하실 때 비유로 들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그렇죠. 에비탄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네, 안 나네. 맞습니다. 에바 페론. 아, 에바죠. 아무튼 아르헨티나도 옛날에 잘 살았어요. 필리핀도 아,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았고요. 아시아의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맹주였죠. 5위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요. GDP. 근데 지금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처참합니다. 지금. 근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르헨티나는. 있어도 운행을 못 합니다. 그렇죠. 가로등 네. 다 꺼져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엘리베이터 운행되던 시절이 있었어. 그럼 애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고 멈춘 물건인 줄 알고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운행이 되는 거라고요? 뭐 이런 얘기죠. 슬프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네. 도로 얼마나 잘 돼 있고 제가 가끔 운전해 봅니다만은 하이패스 같은 거 멈추지 않고 탁탁 끊기는 이 수많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간접자본들. 지하철이나 KTX 와이파이 다 터지는 이 당연한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씩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도로는 왜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느 도로는 폐쇄가 돼 있고 아. 기차는 늘 안 오고 이런 나라가 될지 모른다는 경고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전등을 보면서 저거 옛날에 다 밝게 빛나던 거였어. 그렇죠. 이런 이제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알아요? 친구가? 엄마 찾아 산말리. 제목 알아요. 이태리 만화인데. 아, 본 적은 없으셔요? 네. 직접 저도 보진 아주 꼬맹이 때나 네. 거기 그 아이가 이탈리아인데 엄마가 일하러 떠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떠난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예. 이태리보다 본고로 잘 살았거든. 이탈리아 저기 아르헨티나 간 거예요? 네, 엄마 찾아서. 그 아이가 진짜 나중에 결국 찾던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 만화 얘기하시면 그 정도는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마지막에 은하철도 999 결말도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은하철도 999는 정말 충격적 결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 마지막에 다 본 것 같은데. 메텔이 뭐죠? 메텔이 원래 이제 애를 데려왔잖아요. 애를 데려온 이유가 그 무슨 자원용으로 쓰려고 하나 그래서 애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실을 메텔이 알고 마지막에 반란을 꾀합니다. 오. 예, 메텔 그 언니 아시죠? 알죠. 키큰 네. 그분. 네. 네. 그분이 사실 우리 때 다 이상형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처리를 처리. 예, 구해주려고 하는데 애가 아마 구해졌을 거예요. 죽었나? 댓글에 알려주시라고 네. 하면 되겠다. 진짜 하여튼 굉장히 이거 끔찍한 결말. 예, 은하철도 9구는 굉장히 슬픈 결말. 경제보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은하 네. 저기 경제 너무 우울해.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엄마 찾았대요. 아 찾았어요. 댓글에. 근데 다행이다. 오늘의 유일한 기쁜 소식. 아니, 이거 헤드라인으로 올려주세요. 아니 이거 저 스포하지 말래요. 아, 야 이거 언제 끝났는데 이거 스포를 하지 말라고. 81년작이야. 이거 찾아보기도 잊어버려. 힘들다. 자. 여튼 엄마 찾아 산말리는 엄마를 찾았고요. 철이는 살았고. 살았고 네. 메텔이 구해줬고. 메텔이 구해줬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네. 은하철도는 철길이 쭉 깔립니다 우주에. 비교원 저거 안 해요? 인터넷 비교는 안 할 수가 없죠. 인터넷 비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서울 강남에서 하시든 혹은 지방 대도시에서 하시든 혹은 뭐 더 지역으로 가시든 역시 마찬가지 혜택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하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나는 강남도 아닌데 너무 서럽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통신사 병역 시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정수기도 역시 마찬가지. 서초동에서 렌탈을 하시건 아니면 뭐 저 집인 대전 중리동에서 하시건 마찬가지 혜택입니다.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이 전국 어디서나 주어지는 이건 전국 균형 발전과도 매우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금 실으신 분들은 삼성 55인치 TV로 전국 어디나 또 배송을 해드리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또 있잖아요. 예, 지인분들 서로 이렇게 추천하셔도 됩니다. 김원장 기자님은 박시동 변호사를 추천하셔서 4만 원 받아가시면 되고요. 박시동 변호사님은 김원장 기자님 추천해서 4만 원 받아가시면 서로 이렇게 품앗이도 하실 수 있는 지인 추천 찬스까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힘들어 보인다. 여러분의 이익을 놓치지 않는 잘 챙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저희는 오늘 요 정도로 경제 썰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두 분 아쉬움 없으시죠? 네. 네.
끝나고 맛있는 점심들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 드시고는 혈당 올라갈까봐 당 밸런스 한번 챙겨보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마지막에 한번 해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어김없이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